안녕하세요. 과학수사연구 2주차 첫 수업을 맡게 되는 이건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바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현장 관찰의 순서를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장 관찰은 그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볼게요. 현장 내부 마지막이겠죠? 현장 외부, 부근,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어디 부근이냐 보고, 부근이 판단되면 그 건물의 외부, 내부,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죠? 다음 보기 중 현장 관찰 기록의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앞 시간의 현장 관찰은 실측, 실제 측량해라, 실측해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 실측을 하기 전에 먼저 카메라 촬영하고 실측하고 양쪽의 부동의 점을 기점으로 해서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르면 물어봐라. 모르면 물어서라도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현장 관찰 활동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영상 녹화한다. 맞죠? 사물의 위치를 설정하는 기준점은 부동의 물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겠죠. 양쪽에 두 개. 물체의 크기나 거리를 실측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실측. 실측할 수 없을 때는 목측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적극적 요소만 아니죠. 적극적 요소든 소극적 요소든 모두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칭이나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은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가족들이나 참여인에게 물어서 기록한다. 맞죠? 그러면 정답은 A, C, E가 되겠죠? OX 문제인데 우리가 그 긴급 범인의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 강도 사건, 강도는 가포라고 그러죠. 강도, 가포. 절도는 으로. 특히 가포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병력, 형사계 병력 100% 출동하고 우로 같은 경우에는 형사계 100%, 파출소 지구대 50%. 그래서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도 사건뿐만 아니라 총기, 무기, 탄약, 폭발, 조직폭력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TV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모두 가포다. 그 다음에 절도 중에 문화재 절도, 상해치사 이런 건 의로다. 기억나죠? 한번 해볼게요. 금융기관 및 5천만 원 이상의 강도는 강도, 조직폭력, 가포죠. 1억 원 이상 절도는 의로죠. 절도, 의로. 가포 배치는 100%, 100%. 금융강도, 가포죠. 강화, 집단살인, 강도, 강화, 총기 폭발물, 가포입니다. 긴급 배치 가포에 해당한다. 시사, 절도, 관공서 및 국가 중요시설 절도는 의로죠. 그렇지 않죠? 자, 가포 배치는 형사 100%, 지구대 100%.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 그러면 성남수정 관내에서 인질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디서 발생했죠? 성남수정서죠. 경찰서가는 성남수정서가 발령하고 지방청 간에는 경기지방청장이 발령한다겠죠? 전국은 관청장. 보겠습니다.
긴급 배치를 하고자 한다. 긴급 배치를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시행할 때는 성남수정경찰서장이 발령권자겠죠. 인접지방경찰청에 할 때는 지방청에는 청대로, 그러면 경기지방청장이 발령권자겠죠. 인접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 시행하고자 할 때는 성남수정서장이 발령권자, 경찰서장은 경찰서장끼리, 지방청장은 지방청장끼리, 그 다음에 경기지방경찰청의 전경찰관사 할 때는 경기지방청이겠죠. 어렵지 않죠. 쉽게 정리해 볼게요. 발생한 경찰서가 성남수정이면 성남수정경찰서관, 성남수정경찰서장이 발령하고, 지방청 간에 발령할 때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발령한다. 경찰서는 서관, 지방청관은 지방청, 성남수정 관내 경기지방경찰청 관내 모든 경찰서는 지방청장. 이해되죠? 자,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란 거는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한다는 그런 의미죠. 긴급배치 실시부에 의해서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비상해제할 때는 6시간별로 한다겠죠. 서식에서 해제 일시 및 사유, 단속 실절 등을 보고해야 한다. 왜 6시간이냐면 형사계 100%, 지방 파출소 지구대 100%인데 가포 같은 경우에 경찰서 서해 100%, 지구대 100%. 100%라는 거는 가용 인력을 다 투입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보면 경찰서, 형사계, 수사과, 민원실 직원들이 가포 배치 때는 다 현장에 자기 자리에 다 배치가 된다겠죠. 지구대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에 현장에 다 나갑니다. 근데 6시간이 넘어가면 업무가 마비되죠. 이 경찰서 직원들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현장으로. 지구대 직원 다 나가서 길거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시간 지나면 떠나도 한참 떠났을 거고, 이 직원들을 길거리에 계속 세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 6시간으로 한정해 놓은 겁니다.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허위 신고 및 중요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체포하였는데 허위 신고다. 그러면 빨리 피지해야 되겠죠. 긴급 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긴급 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과학수사 기본 규칙상 현장 관찰은 미리 예단하거나 선입감에 의하지 말고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 관찰 기록 중에는 소극적인 것도 잊지 말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입구로 생각하는 곳에는 흔적이 없다. 잿더리에 꽁초가 없었다. 등과 같이 관찰의 결과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지 못한 때에도 관찰한 것을 명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 현장 관찰할 때 여러분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현장에 가면 잿더리에 담배 꽁초가 없다. 그 다음에 침입구로 생각하는 곳에 침입 흔적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이런 기록 하나가 사건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침입구가 없다. 그러면 열쇠가 있는지 하잖아요. 열쇠가 있으려면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거나 가족이거나, 또한 잿더리에 담배 꽁초가 없다. 그러면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물론 이제 피일 수도 있지만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그런
단서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을 맞춰보면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냉장고에 음식을 먹은 흔적이 있다. 꺼내서 먹은 흔적이 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커피잔 2개가 커피를 타먹는 그릇이다. 근데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같이 커피를 2잔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신 이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장에 가면 면밀하게 보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사건 해결하는 게 중요한 열쇠예요. 유능한 형사는 현장에 꼭 수첩을 갖고 다닙니다. 저는 현장 교육 나가면 형사들에게 수첩을 갖고 다니지 않은 형사는 형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꼼꼼히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범죄 현장에서 사진 촬영은 신중히 해야 한다. 즉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정확한 촬영으로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어야 해요. 아무 데나 막 다니면서 막 찍었다고 해서 촬영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촬영의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찍을 거냐. 전체를 잡고 세밀한 걸 잡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출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의 전체를 찍고 거기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추리하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확히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관찰과 병행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외부에서 내부인 현장 중심부로 거시적인 것, 먼 거리에서 찍고 세밀하게 찍는 것, 미시적으로 범위를 좁히며 촬영한다. 맞죠? 그래서 촬영할 때도 외부에서 현장으로, 전체에서 세밀하게. 수사와 촬영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죠. 화재 사건일 경우에 범죄자가 자신의 방화, 불질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즉 범죄자가 자기 방화를 자기가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하고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현장에 나타나서 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경꾼들에 대한 촬영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범인이 와서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변사자, 갑자기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 것을 변사자라 합니다. 변사자 신원 수배용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혈흔 등 얼굴에 묻어 있는 경우 생전 상태에 가깝게 인상 특징이 표현되도록 안면을 닦고 두발 복장 등을 정리하여 촬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사자 얼굴을 공개하는 겁니다. 다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변사자 수배용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변사자 얼굴을 보고 신고가 들어오려게 하려면 얼굴이 명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뭐 증거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증거 수사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원 수배용 사진을 찍을 때는 얼굴이 나오게끔 촬영하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보고 아, 이 사람 가족이다. 이 사람 우리 친척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수배의 제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즉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이 절단 사건이 나오거나 해외 외국인 경우 많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지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원 수배를 합니다. 특히 그리고 지문 같은 게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신원 수배로 가족들 찾고 있죠. 그죠? 자, 따라서 현장 감식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범죄 현장의 바깥부터 안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차츰 안쪽에 이르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맞죠? 자, 이 시간 법의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법의학. 자, 법적 의학이라는 건 뭐냐면 법과 법률과 의학이 합쳐진 걸 법의학이라는데 볼게요. 사망과 신원 확인. 사망. 어느 때 사망으로 볼 것이냐. 즉 호흡이 정지된 거. 심장이 정지될 때냐, 호흡이 정지될 때냐, 뇌가 멈출 때냐. 뭐를 사망으로 볼 거냐. 자, 뇌는 심장이 멈춰도 뇌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망이란 심박동 및 폐호흡의 영구적인 정지를 말합니다. 흔히 이제 다수설 따르면 심장이 멈춰 있거나 호흡이 숨을 쉬지 않는다 이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호흡도 쉬지 않죠. 호흡이 멈추면 심장이 뛰지 않죠. 그죠? 따라서 심박동 및 폐호흡의 영구적 정지를 사망이라 한다. 최근 이제 이렇게 심장을 이식하는 게 나오죠. 그죠? 심장 이식이 나오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뇌사설, 뇌가 죽었을 때 영구적 정지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는 특수한 목적에 국한된다. 즉 특수한 목적에 국한된다는 것은 뇌사를 얘기하는데 심장을 이식할 경우 그때만 뇌사설을 주장하자. 대부분 법의학계에서는 심장 박동과 폐호흡이 정지된 것을 심폐사가 사망의 시점이다. 대부분 의학계는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췄을 때, 호흡과 심장이 멈췄을 때 사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망 진단서. 사망 진단이라는 것은 죽었다 하고 의사가 진단을 해주는 거죠. 의사가 48시간 전에 시체가 된 사람을 진료한 적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명확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병명으로 치료받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의사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사망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즉 사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방금 말한 대로 의사가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사망 진단이라고 분명히 그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병원 간 경우나 갑자기 이송하던 중에 돌아가셔서 병원에 도착한 경우 또 장례만을 위해서 많이 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의사가 이제 산 사람을 장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검안, 시체를 검안, 눈 안자, 눈으로 검토한다. 의사가 시체를 눈으로 보고 폐호흡이 정지됐는지 보고 사망을 선언합니다. 즉 사망 진단서를 발수 없는 조건 하에서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가 시체를 검안해 보니까 돌아가셨다 하고 그 진단서가 아니라 검안 눈으로 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서 시체 검안서를 줍니다. 시체 검안서. 즉 백고라 사체의 신원을 밝히는 작업에는 자, 백고라로 발견됐습니다. 백고라. 오랫동안 있다가 백골화 된 상태를 발견해서 백골. 우선 사체의 성별,
나이 남자냐 여자냐, 몇 살 먹었냐, 키가 얼마냐, 혈액형이 뭐냐를 검사한다. 이러한 정보를 모두 알아듣더라도 사체에 해당하는 인물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수술 흔적, 치아의 흔적, 백골의 사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그 세월호 사건 알죠? 세월호 사건에 문제가 많이 돼서 어, 세월호 사건의 휘장 우리가 이제 어, 검거령을 내렸죠, 그죠? 그 검거령을 내려서 수풀에서 발견했죠. 수풀에서 발견해서 일주일 만에 부표가 됐는데 이게 과연 찾는 사람이 맞냐? 이런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때 검사한 게 이 사체의 이 뼈의 사체의 키를 잽니다. 백골. 키를 재요, 키. 키가 150cm다. 그 다음에 이 치아를 봅니다. 치아. 이 치아를 보면 임플란트 했거나 치료받았거나 떼웠거나 이런 흔적이 나오죠. 치아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이 치아의 흔적과 나중에 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병원 기록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퇴부를 잘라서 20cm 잘라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이 대퇴부가 가장 늦게 부패하기 때문에 이 대퇴부를 잘라서 유전자 검사하면 누군지 나오겠죠, 그죠? 그때 우리 이 유병헌 사건 때 이런 방법으로 조사해서 유병헌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슈퍼임포즈법. 슈퍼란 거는 강하다, 뛰어나다, 세다. 임포즈, 더 씌우다. 임포징, 더 씌우고 있다. 즉, 메థ드, 방법, 슈퍼 프로젝션 메소드에서 일단 슈퍼, 강하게 더 씌우는 방법. 몇 가지죠? 자, 즉, 해골이 있어요, 해골. 얼굴, 해골. 해골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더 씌우기. 즉, 더 씌우기란 건 뭐냐면 이 해골과 다른 해골, 즉 중첩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중첩해 보는 거예요. 더 씌우게, 더 씌우고, 덧붙여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신원불명 백보라, 해골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슈퍼임포지법. 이게 뭐냐면 위에다가 더 씌운다는 건데 백보라, 하체의 두개골과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 사진을 중첩해요. 자, 우리가 추정되는 사람의 얼굴과 이 사람 얼굴을 중첩하여 눈, 눈썹, 코, 입 등의 안면 각부의 해부학적 위치 관계를 비교하는 검사법이다. 우리가 글씨 쓸 때도 덧붙이기 하잖아요. 그죠? 인포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더 씌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어떤 사람은 더 씌워보면 여기다 더 씌워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씌워보면 어떤 사람은 더 씌우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죠? 다 다르잖아요. 더 씌워보는 거예요. 모양 형태를. 특정 개인과의 서로 다르다. 이동, 결정하는 개인 식별법이 하나이다.
어떤 개인의 생전 사진을 복사한 필름과 생전 사진, 백골한 두개골의 필름과 폭에서 한미의 인화를 하여 생전 사진과 두개골의 인류학적 특징점 등 일치하는가를 판정하는 검사법이다. 카메라 앵글을 생전 사진과 두개골 촬영을 똑같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전 사진과 두개골 사진 촬영을 똑같게 해야만 거의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주의할 것은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단정한 일이 많으나 일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확인 방법, 확인 추가해 봐야겠죠. 이빨도 치아도 봐야 되고 한번 맞춰보고 맞으면 치아도 비교해보고 또 키도 맞춰봐야겠죠. 그죠? 추가로 뭐든지 단정이란 거 안 돼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단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키가 맞고 치아가 맞고 키가 맞고 다 맞을 때 단정은 돼야지 하나의 인포지에서 맞다고 해서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자,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